2017년 위즈덤하우스와 벙커원의 첫 콜라보 1월 21일 토요일 서대문 벙커원에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든 말하기를 함께한 윤태영 전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새 시대를 건설할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영장 신청은 실로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 이 역사는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제시대 지주와 사업가들은 일본에 부역하며 부를 키웠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은 수탈했던 자산을 놓고 도망갑니다. 이 자산을 이승만과 미 군정은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친분 있던 지주와 사업가들에게 나눠줍니다. 소위 적산불화. 오늘날 대한민국 30대 재벌 절반 이상은 바로 이 일제시대 부역 지주들, 그리고 해방 후 적산불화 사업가들입니다. 이 정경유착은 박정희 시대의 꽃을 피웁니다. 권력은 사업가들에게 이권을 주고 사업가들은 권력에 돈을 상납하고, 그렇게 사업가들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가족 족벌, 재벌이 됩니다. 특검은 바로 이 유착관계가 일방의 강탈이나 피해가 아니라 이익을 도모하는 상호 거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영장 신청이 지난 100년간의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도록 이 영장의 발부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목소리 굉장히 힘이 차네요. 아, 화요일이니까요. 제가 돌아와서 그렇겠죠. 아, 예. 그 말이 빠졌네요. 첫 뉴스는요? 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혐의는 세 가지인데요. 뇌물공여, 횡령, 위증입니다. 이 특검팀은요, 430억 원의 뇌물 중에서 제3자 뇌물 제공과 일반 뇌물 수수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는 제3자 뇌물 제공이 주로 집중됐었는데, 이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이 공무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뇌물 수수도 들어가게 된 거죠. 3자 뇌물이라는 건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뇌물 수수라는 건 그 받은 공무원과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하고 뇌물을 주라고 한 사람하고 같은 경제적 관계가 같다.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자, 이렇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네, 그렇죠. 예, 물질적으로는 가족이라는 표현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물질적 가족. 예. 그러면서 이제 특검이 이런 표현도 썼어요. 국가 경제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그렇죠. 예, 워낙 그런 삼성에 대해서 이 영장을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경제지를 비롯해서 이 재계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기업들이나 정경련이 원래 검찰의 이런 기업 수사에 대해서 국가 경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그거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기 변호의 측면에서 거기 기댈 때가 그런 논리니까 항상 그래왔는데, 과거와 차이점이 뭐냐면 기업들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검찰이 과거에는 이 국가 경제를 먼저 얘기했어요. 보통. 그러면서 이제 재벌들, 회장들을 봐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검찰이 정의가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한 검찰은 처음입니다. 특검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이런 특검이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대단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예. 떡도 어떻게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예, 대치동 대치빌딩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예, 그와 관련한 뉴스인데요.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사저 의혹과 관련된 건데요. 이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최순실 씨 소유의 토지에서 여기에 대통령 사저를 지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받도록 한 게 제3자 뇌물죄인데, 근데 그 제3자가 돈을 받도록 한 공무원하고 이해를 같이 한다. 그럼 바로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검이 뇌물죄를 직접 적용할 수도 있는 단초가 되는 구속영장 신청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최순실 씨 땅에 대통령 사저를 왜 짓냐 이거죠. 예, 그렇죠. 네, 둘이 이익을 공유하는 거 아니냐. 최순실 씨 개인 소유의 땅인데 거기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저를 지으려고 했다는 계획의 일부가 드러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주머니다 이런 뜻이죠. 예. 이런 식의 정황들을 특검이 굉장히 많이 보유했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합해서요, 이 지주회사 성격의 새로운 조직을 최순실 씨가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혹도 불거진 건데요. 거기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통합조직 이사장으로 오려했다라는 것을 최순실 씨 측근이 폭로한 겁니다. 이 검찰이 그리고 이것을 재판에서 밝혔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것은 재벌이 자발적으로 네. 모금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어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것은 이제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혹은 스포츠 진흥, 문화 융성을 위해서 한 것이지 누군가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재단을 통합해서 지주회사를 세우는 계획을 왜 최순실 씨가 하고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재벌들이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되죠. 예, 혹은 정경련이나요? 네. 예. 정경련이 세워서 정경련의 누군가가 여기에 회장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최순실 씨가 기획을 해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 세상에 오라고 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 재단이 나중에 은퇴 이후에 대통령의 재단 사회물 이라고 하는 정황에 대한 폭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 K스포츠 재단에 있었던 노선일 부장이나 고영태 씨나 아니면 박헌영 과장이나 예. 네,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게 나온 거죠. 예. 예, 아예 문건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의 통합회사를 만들려고 한. 예, 그리고 그 문건에 의하면은 지주회사 이름도 나온 거죠. 인투리스. 예, 그렇습니다. 원래 후보는요, 위드블루, 세온블루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모아주고 이 구도에 의하면 최순실은 기획을 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이사장으로 오고 하는 계획의 설계도가 나온 거죠. 이름도 나오고 뭐 이런 걸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걸 모아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 공동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 예. 발부된다. 아마 오늘 밤 12시나 정도 되겠죠? 네, 수요일 날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요. 수요일 자정, 목요일 넘어가는 그렇죠. 그 정도일 네. 겁니다. 12시 한 새벽 2시 그 사이에. 왜 이 시간에 나오냐면 이제 고심의 흔적. 금방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꼭 새벽에 나와요. 예. 고심의 흔적. 그래서 만약 영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헌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실. 예, 그렇죠. 예. 다음은요? 예, 어제 드디어 최순실 씨가 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몇 차례 거부를 하다가 나온 건데요. 어제 나와서도 결국은 모른다라는 답변을 계속했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요. 모략, 계략, 허위 이런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피의자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들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 증인들, 김종훈 전 차관이나. 예, 차은택 씨 같은 차은택 씨나. 예.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태블릿도 그렇고 명백한 증언이나 증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면 부인하는 거는 형사재판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요. 네. 형량에서도 불리하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자기한테 불리한 아주 치명적인 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건 일반적인 피의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네, 전혀.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는 형사재판에서는 형량에 더 불리하게 적용을 받는데. 네,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네. 이거는 결국은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살아야 너도 산다. 이런 거 인정해가지고 형량 6개월 1년 빠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설득에 성공한 것 같고 이 태도는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태도지 본인을 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 태도라고 설득에 성공한 게 아니겠는가. 네. 이건 일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전혀. 매우 이상한 태도죠. 네. 최순실 씨가 막무가내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대통령을 위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고 그런 설득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매우 이상한 태도죠. 안종범 씨도 나왔었죠? 네, 어제 안종범 수석도요, 연이어서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의 증언과는 완전 반대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서요, 5시간 동안 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개입을 전방위적으로 다 인정했는데요. 재단 설립부터 삼성 승계, SK 사면 등까지 다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비선 실세 실체 인정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말도 한 겁니다. 네, 그때 비선 실세는 최순실 씨죠.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수석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 전 수석도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던 것들이죠. 몰랐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헌재 증언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심리해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보 수석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신혜성 씨를 KT에 채용하도록 했느냐 이런 네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언론들에서 이 중요성을 놓치고 지나갔어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혜성이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KT에 채용하라. 예, 공소장에 나오죠. 네. 예. 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2달 전에 저희가 주시 뉴스로 다룬 건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최순실 씨가 포레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스코 광고 대행사를 먹으려고 컴투게더라고 하는 아주 작은 포스코에 비하자면 회사를 협박해서 강탈하려고 했던 시도를 했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대표님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할 텐데 근데 그게 실패를 하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예, 그렇죠. 플레이그라운드로 회사를 설립해서 어떤 식으로 대기업 광고를 빼먹냐면 대기업이 먼저 사람을 꽂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광고 쪽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요. 예.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그 회사 안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광고 대행사를 자기 회사로 선정하게 만들어서 자기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 광고를 다 일로 몰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KT의 광고, 대기업 광고를 뽑아먹는데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이 신혜성 씨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동수 씨라고 하는 분을 KT에 채용하라고 대통령 이름을 특정해서 말합니다. 예, 이 콕 사람은. 찍어서요. 네. 예.
특정해서 이 사람을 KT 회장에게 취직시키라고 안정범 수석에게 말하고 안정범 수석이 KT 회장에 전화해서 이 사람 취직시키세요. 뭐 어떻게 합니까? 경제수석이 취직시키라는데 취직시켜요. 두 사람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을 또 전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하라고 해요. 이 사람을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켜라. 광고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시키라고 또 전화를 해요. KT 회장한테.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전화가 뭐냐면 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이 두 사람은 최순실의 사람입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 대행사로 지정해라. 지정해요. 그러니까 최순실 사람이 KT 안에 들어가서 최순실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몰아주는 거예요. 연속으로 7개인가. 이거 들키기 전까지. 진짜 뻔뻔한 거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사기업에다가 누구 이름을 말하면서 회장한테 취직시키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예. 단순 인사청탁이 아니죠. 이 사람이 결국 광고를 빼먹은 그렇죠. 요직에 인사청탁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나는 이런 청탁은 처음 들어봐요. 그 사람 보직을 광고를 변경하라고. 예, 이후에 한 번 더. 예.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잡범 사기꾼들 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걸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했다는 거고, 그거를 헌재 재판정에서 안정범 수석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따져도 이게 무슨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익하고 국가 경제와. 그냥 최순실 회사 광고 빼먹는 수법이거든요. 참네. 이걸 인정했으니까 사실 이것만 잘 심리해도 저는 탄핵 까매라고 보는데 어제 헌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 반기문 전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로부터 뇌물 50만 달러를 건네받고 잠적했던 말컴 헬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현지 시각으로 13일 멕시코에서 체포돼서요.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 헬리스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중동과 연관고리가 있어서 다리를 놓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카타르 관리를 사칭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뇌물 전달을 독촉하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뇌물 50만 달러를 중간에 가로채고 잠적한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반기문 조카 사기 사건을 잠깐 다루면서 이게 국내 언론에서는 반쪽만 다뤄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과 성완종 회장이 가까운 사이였고 굉장히. 그리고 반기문 총장 동생이 그 회사에 고문으로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들 조카가 아버지가 고문으로 있고 그리고 큰아버지가 굉장히 친한 회장의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칠 리가 있느냐. 너무 이상하다. 국내 언론은 그렇게만 보도했거든요. 나머지 반쪽 그리고 나머지 반쪽을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말콤 헬리스가 왜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를 했단 말이죠. 미국 법정에다가, 뉴욕 법정에다가. 왜 그러냐면 이 거래를 주관한 조카, 반주현 씨, 나머지 절반을 잠깐 설명하자면 반주현 씨가 다닌 부동산 회사가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이 일이 대부분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이 반주 씨가 이 사기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동원했던 인물이 말콤 헬리스인데 예. 구도를 제가 잠깐 3분만 설명하죠. 오늘 아무래도 다 설명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또 3부에서 이 관련 인터뷰를 미국에 있는 현지 기자 이 사건을 취재하는 현지 인터뷰를 합니다. 네, 영어로 하시나요? 영어를 하는 사람이 했죠. 예. 저는 알아듣고 네, 저도 좀 할 줄 아는데 자 미국의 기소를 보면 반주현 씨만 기소한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예, 반기상 씨도.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아들, 이 부자를 둘 다 기소를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버지 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됐었거든요. 부자를 둘 다 기소를 해요. 그 기사가 굉장히 심각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부패방지법, 해외 부패방지법이고, 예. 문서위조, 돈 세탁, 사기, 신용도용 이러면서 만약에 분들이 검찰 기소가 인정이 되면 한 30년에서 60년 사는, 아버지는 30년, 아들은 60년 사는 대단히 중범죄예요. 국내에 보도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그 기소장에 의하면 조카 반주현 씨가 예. 카타르 투자청에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죠. 가짜 서류를 가지고. 네네. 그 가짜 서류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투자청에서는 이 투자 의향서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기업에는 투자청에서 관심이 있다 하면 투자청 의향서를 가짜로 줬단 말이죠. 사기죠. 네, 사기인데 실제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 브로커 지금 이 말콤 해리스 이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카타르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뇌물로 건물을 사게 만들려고 담당자를 뇌물로 매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들킨 건데 이게 실패하는 이유가 말콤 해리스가 또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네. 그래서 불거진 사건이고 뭐 다 등장인물이 더 있는데 말콤 해리스는 그러니까 이 조카가 중동의 관료, 카타르의 관료를 매수하려고 동원한 쓴 돈 50만 불. 그 50만 불을 전달하라고 줬더니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브로커가 사기꾼이었다. 네, 브로커도 사기꾼인 거죠. 이 조카도 사기를 쳤고 서류로 그 서류로 사기를 친 다음에 그 돈을 전달하라고 준 사람도 사기꾼이어서 공중에 붕 떠고 카타르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투자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은 그 경남기업으로부터 돈을 59만 불을 받거든요. 네네. 그 59만 불을 되돌려주라는 판결이 났던 거고 국내에서는. 예,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요. 네. 그런데 59만 불을 받아서 50만 불로 뇌물을 써요. 59만 불이 목표였으면 그거 받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돈 대부분을 뇌물로 전달한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건물을 팔 목표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이 목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실제로 건물을 팔려고 그랬지? 그건 내일 이어서. 네. 실제로 건물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 이쪽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네, 뉴스공장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K스포츠 노승일 부장이 K스포츠재단은 WK가 그리고 미르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최순실 실소유 회사가 지배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회사로 차은택을 내세워 대기업 광고를 수주했는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이전에 대기업 광고 수주를 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시도를 최순실 측에서는 합니다. 첫 번째가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려고 하자 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모스코스라는 회사를 설립하지만 실패하고, 두 번째가 우선 협상 대상이었던 기업 컴투게더를 협박해서 그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죠. 네, 이때 차은택의 은사 송성각 컨텐츠진흥원장이 묻어버린다, 세무조사해서 없애버린다, 그런 협박도 했었던 컴투게더.
그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컴투게더를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회사입니까? 예, 컴투게더는 1999년도에 설립된 지금 횟수로 19년 차가 되는 독립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렇군요. 광고 회사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게이트 초기에 나왔던 사건이라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는데 포스코 계열의 광고 대행사가 있었어요. 네. 네. 포레카라고 오늘 얘기할. 이 포레카를 인수하려고 하셨죠. 예. 포레카를 인수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포레카는 2010년도에 포스코에서 만든 이제 계열 광고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의 모든 광고 물량이 100% 그쪽으로 갔었죠. 예. 그런데 2012년도에 그 경제 민주화 얘기가 살짝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광고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표 업종으로 이제 거론이 됐었어요. 인하우스 에이전시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 특히 국민기업 포스코가 계열 광고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되겠느냐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포스코가 계열사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2012년도에 1차 매각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응찰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2012년도에? 네네. 네. 저희하고 또 다른 외국계 회사하고 두 군데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매각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년 후에 2차 매각이 나온 게 2014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매각 조건이 대기업 계열 광고 회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전년도 취급고 500억 이상인 회사. 단 2012년도 1차 매각 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던 데만 예외. 뭐 이런 조건이라서 중소기업인 저희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대기업들하고만 경쟁하는 그런 구도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컴투게더가 이제 협상 대상자가 됐지만 예. 소위 이 최순실 측에 그때는 최순실인지 모르셨겠지만 예. 협박이 시작된 건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 예, 예.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요? 2014년도 11월에 이제 입찰이 시작이 됐는데 뭐 조용히 메일로 돌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게 소문이 안 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들이 몰랐을 수도 있는데 2014년도에 11, 12월에 이제 그 입찰 초기 단계였을 때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정윤회 문건이 터집니다. 아, 그 시점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좀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찰이 시작되는 걸 몰랐고 뭐 알았다고 손치더라도 자기 그 모스코스라는 회사는 입찰 자격이 안 됐었습니다. 모스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순실 측에서 이 포레카를 자신들이 인수하기 위해서 신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 요건이 그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네. 아예 입찰을 못 했죠. 예, 예. 네. 그렇게 실패하고 나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중에 아마도 최종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네. 컴투게더를 이제 협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처음에? 2014년 말에 입찰이 시작됐고 2014년 12월에 저희하고 롯데 계열사가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포스코하고 누가 더 유리한가, 누가 더 광고를 잘할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PT도 하고 할 때였었는데 3월 초에 포레카의 현직 대표였던 김용수 씨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의압적인 목소리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당장 만나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만났더니 그 자리에 그 협박범 일당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협박범 일당들. 협박범 일당이라 하면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시에 포레카의 김용수 사장이 모스코스의 대표 이사인 김홍탁 씨와 네. 모스코스의 이사였던 김경태 씨 이렇게 두 명을 대동하고 셋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스코스와 최순실 씨의 연관성은 모르셨을 테고 몰랐습니다. 네. 인수하려다가 실패한 사장들이 나왔구나 예, 이렇게 예. 생각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가 끝났다. 너희가 인수를 하면 80%의 지분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첫 만남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대표이사는 여기 옆에 와 있는 김홍탁이가 대표이사를 한다. 저 한상규는 그냥 봉급쟁이 사장으로 2년 하고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지 사장하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컴투게더가 사기업인데 컴투게더가 포레카를 인수하면 그 인수한 회사의 컴투게더의 지분 80%는 자기들이 가져가겠고 네. 너는 2년간 바지 사장 하다가 네. 그다음 아웃이다. 네. 네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네요, 그냥? 뭐 그런 셈이었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일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랬는데 제가 진짜 뭐라고 하셨어요? 그 황당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김홍탁 씨는 제가 잘 아는 후배였었습니다. 광고업계에 있던. 네. 학교의 후배이기도 하고 전에 같이 있던 제일교육이라는 회사에서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홍탁 너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데 동조하러 나와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랍니까? 약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을 못 하더군요.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뿌리쳤을 텐데 제가 잘 아는 후배와 제가 인수하려고 하는 현직 회사의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청와대 윗선에서 다 얘기 끝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신반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영수 대표는 처음에 내려올 때부터 청와대에서 어르신이 보냈다고 본인이 입으로 떠들고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어르신을 누구로 생각하셨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계속 어르신이라고만 얘기하고 회장님이라고도 얘기했는데 그 당시 회장님은 저희는 포스코 회장님을 얘기하는 줄 알았지 최순실을 얘기한다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하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하길래 제가 계속 이제 밀당을 하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를 처음 만났는데 칼 옆구리에 들이대면은 그걸 나는 돈 없다 못 준다라고 하면 찔릴지도 모르니까 왜 이러느냐 칼 놓고 말로 하자라고 하듯이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는 배우가 누군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너무 억울하다 이런 너 같으면 하겠느냐 너희 어르신이 누구냐 좀 만나게 해달라.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만나서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한 3달을 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누구냐 이제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안종범이다라고 본인이 경제수석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어르신이라는 사장 얘기가. 김영수 대표가 그랬습니다. 당시 포레카 사장 네. 최순실 씨가 낙점에서 꽂은 인물인 것이 나중에 드러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송성각 씨가 이제 이어서 저를 협박할 때 그 송성각 원장의 입에서는 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재단이 설립되기 한 6개월 전이었었죠. 재단이라는 데가 있다. 거기에서 할 거다. 아마 미르 재단을 의미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그 K스포츠 재단의 노승일 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은 표면적으로는 독립적인 재단이지만 사실은 뒤에 WK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한다. 네.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이미 그때 그려져 있었군요. 재단을 만들 것인데 그 뒤쪽에 그 재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컨트롤할 광고회사가 필요했다. 네. 그런 그림이 그때 이미 있었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회사 전무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가지고 그 관계도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박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우리 내부에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그림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건지. 네. 그리고 시점상으로도 쭉 보니까 2014년 말에 크리에이티브 아레나라는 회사, 모스코스라는 회사,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 3개를 순차적으로 만듭니다. 예. 다 최순실 씨 소유 회사입니다. 예. 대통령 수행 비즈니스를 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포레카라는 아주 훌륭한 이 회사가 있으니 대기업 광고를 빨아먹는. 예.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자잘한 회사 다 필요 없겠구나 하니까 이제 저희를 협박해서 탈취하려고 했었고. 근데 협박하려고 했는데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걸 법적으로는 우선 협상 대상으로 톰트게라라는 것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를 협박해서 뺐으면 끝나겠구나. 그렇죠. 간단하게 생각했군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렸는데 저희가 말을 안 듣고 끝내 이제 버티니까 포기를 하고 10월 달에 2015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9월에 취임을 해서 다 이제 정상적으로 인수가 끝나니까 9월 달에 얼마 전 그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에서 전화해서 화를 내면서 안종범 수석을 야단쳤다. 원상복구 시키라 포레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 보도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중국에게 방중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포레카 그거 제대로 하라고 라고 했던 게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그 9월이 말하자면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날 10%의 계약금을 내고 단독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으로 인수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8월 말일 날 잔금을 다 납부를 하고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 모든 서류와 이제 그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뭐 플래카드도 걸고 대대적으로 전 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취임식도 하고 그런 이후였는데 9월 달에 박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 원상복구 시켜라라고 야단을 치셨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그 전승절이라는 어마어마한 외교 행사 참석하셨던 그 바쁘신 대통령 각하께서 그 전화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컴투게더라고 하는 중소기업의 그 양반들은 말이죠. 자기 이익이 진짜 꼼꼼해요. 자기 이익이 엄청나게 꼼꼼한데. 그리고 9월 달에 그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인수가 이제 뭐 번복이 안 되니까 10월 초에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제 요 광고 시장을 자기들이 먹고 하는 구조를 짜다가 실패하자 플레이그라운드를 직접 만들죠, 광고 회사를. 그렇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2개가 있습니다. 연초에 만들었던 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이벤트 회사입니다. 행사 진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10월 달에 만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는 포레카와 비슷한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렇죠. KT 광고 대행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포레카를 인수했으면 했을 일들을 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를 가지고 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두 사람을 KT에 취직을 시키라고 안종범한테 지시를 하죠. 안종범 수석이 결국은 KT 회장한테 그 두 사람을 취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보직을 바꾸라고 그래요. 광고 담당으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KT 회장한테 말하고 그래서 보직이 바꿔요. 그런 다음에 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를 세운 다음에 이 회사가 자격이 안 되는데 규정을 바꿔서 KT의 광고 대행사가 되도록 만들려고 지시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KT의 광고 담당자가 최순실이 꽂은 사람이 되고 최순실이 만든 회사가 광고 대행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쭉쭉 빨아먹죠. 그거를 포레카가 자기들 손에 들어왔으면 그 포레카라고 했을 텐데 포레카로 안 되니까 그렇게 옮겨간 거죠. 근데 지금 자기들 이익이 걸린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는 손목을 살짝 비틀기만 하면 항복할 것 같은 그런 작은 회사,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대기업들도 돈을 이렇게 많이 뜯어냈는데 보면 작은 회사 이거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덤볐을 거란 말이죠. 전화 몇 번 하고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미팅했을 때 내놓으시죠. 이 얘기를 그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다른 종류의 협박도 있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끝까지 버텼냐. 그 협박과 회유를 받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뭐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지난주에 조치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다. 컴투게더까지도 망하게 하겠다. 뭐 세무조사를 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얘기까지도 뭐 이렇게 나와서. 일신상의 위해요. 위험한 거는 형이 다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을 이제 그 송성각 원장은 저를 이제 형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뭐 그런 직접 그런 표현을 썼어요.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겁먹는데 보통 겁나셨죠 실제. 많이 겁났죠. 뭐 그래서 그거 안 당해본 사람 모르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전화 또는 뭐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런 것들이 수시로 또는 밤낮으로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듣다 못해서 여보 그런 거 좀 혹시 모르니까 몇 개 녹음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처음에는 그런 녹취도 안 하셨군요. 녹음 방법을 알려줘서 그때부터 몇 건의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 녹음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이거 이런 중요한 얘기 녹음해야지라고 이제 녹음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모은 게 꽤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정도였었죠. 너가 회사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세무조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가 다칠 수 있어. 라고 송성각 그 콘텐츠 원장은 그 이전에도 아시던 관계였다면서요? 역시 전 직장의 동료 였었고 후배였었고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잘 아는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형을 걱정한다는 투로 계속 연락을 한 거죠. 못 버틸 거다. 포기해라 이런 식의. 뭐 최근에 법정에서도 본인은 저를 이제 선의로 도우려는 차원에서 충고를 한 것이지 협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그 녹취를 들어본 그 저와 송성각을 아는 지인들이 들어보고 많이 분노를 합니다. 이거는 동생이 형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뭐 선의로 뭐 이렇게 돌봐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자기들이 큰 빽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겠죠.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아랫배에다가 힘 딱 주고 버텼습니다.
아랫배가 단단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6개월을 그런 괴롭혔어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 김영수 등등이 3개월. 그다음에 제가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런 나머지 과정 3개월 동안은 송성락 원장이 이제 나서서 그런 협박을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야. 그래서 3개월은 나쁜 새끼들이네. 예. 이 사람들, 이게 이 자범들의 특기가 자기가 못 먹으면 나중에 먹은 사람 괴롭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수되고 자기들이 다른 회사를 만들었어도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의 체호를 보여주마 이런 심보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치나 적어도 통치를 한 게 아니라 탈취나 갈취를 했다고 봅니다. 이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 협박을 하거나 해서 뺏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은 원상복구를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보복 안 당하셨나? 보복이 뭐 있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금도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자금 출처를 다 내라든지 통장을 매일 그 거래 내역을 제출해서 저를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돈을 다 빼돌리려 한다, 온갖 루머와 투서를 이제 뭐 많이 검찰에다가 집어넣어서 뭐 그런 내사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광고 수주를 못하게 하진 않습니까? 특히 그게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융위원회의 광고 대행사로서 몇 년간 이제 일을 해왔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일들부터 뭐 CF까지 만드는 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좀 긴 시간을 여유를 갖지 않고 좀 급하게 일을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입찰 공고를 내고 뭐 작은 광고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하려면 몇 달을 걸리는 일들이니까 작은 일들은 기존의 대행사한테 수의 계약을 줍니다. 2천만 원 이하짜리 같은 경우는 자 금융개혁 로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일주일 만에 좀 만들어 와라라든지 뭐 그런 일들을 쭉 하는 도중에 금융개혁 CF를 만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콘티도 보고하고 또 콘티가 다 컨펌이 된 다음에 그걸 이제 촬영을 해서 편집해가지고 이제 시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에어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상에서는 금융위원장이었던 임종용 위원장께서 다 컨펌을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해 하셨어요. 그 위원장이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네. 글쎄요. 저도 그 후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는지는 그때 처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오케이 했는데 네. 안정보험 수석이 등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시사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콘티 보고가 있었어요. 서면 콘티 보고. 예. 그러니까 진짜 서면 보고였습니다.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행정관이 연락이 왔대요. 청와대 행정관이. 예. 금융위원회에서 파견돼서 행정관 일을 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그런 사람이 연락이 와서 안 수석께서 물어보는데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컴투게더라고 하는데 수석도 모르실 텐데 왜 그걸 뭘 물어보시나 그랬더니 얼마 후에 시사하기 전에 거기랑은 하지 말아라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는 그 홍보팀장께서 저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어디랑 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랑 하지 말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못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랬는데 이제 임종용 위원장께 그 보고를 했더니 안수석이 뭘 오해하신 모양인데. 저는 사정을 모르고. 네, 모르시고. 예. 잘 만들어서 갖다 보여드리면 그 수석도 뭐 다 오케이 하실 거다. 일단 잘 찍어서 잘 만들자. 콘티가 좋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날 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침 8시인가에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원장님과 뭐 여러 국장 간부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아주 박수 치시고 다 좋아하셨어요. 너무 잘 만들었다. 빨리 수석계 청와대에 가서 보고하고 온에어를 하자. 그래서 그날 오후에 시사를 들어갔는데 하여튼 뭐 보시지도 않고 이제 시비를 많이 걸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는 없었고요. 거기랑 하지 말라니까 왜 했느냐. 뭐 이건 뭐 방향이 틀렸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여러 차례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젝트를 당했습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온에어를 못했었습니다. 참.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복 혹은 후환이 두렵다고 할 때 그 후환을 겪고 계십니까?
이제는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됐어요? 네. 드디어? 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해방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들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제 입단속을 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를 했기 때문에. 협박을 하면서도? 하면서도, 예. 절대로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걸 늘 철저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도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이건 혼자서 묵고 갈 얘기고 제가 당할 만큼 당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주변에 오픈을 안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질곡의 시간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이렇게 힘센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그 힘을 발휘하고 그 힘에 비해서 컴투게더 같은 이런 그 작은 규모 회사들은 힘이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겠네요. 예, 제가 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오픈을 하고 반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지들이 이제 두꺼운 성벽이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겼었고요. 박근혜 정권이 그 당시에 3년 남았는데 3년 지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3년이면 이제 이 정권이 끝나는데 그들이 재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수십 년 해먹을 거다라고 저한테 그 당시에 얘기했었어요. 중요한 증언을 들으셨네. 네, 저는 그때 이게 재단이 무슨 얘기인지 얘들이 무슨 생각으로 수십 년을 이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인지 그 말을 한 사람은 송성각 원장이었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을 통해 수십 년 해먹을 거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정권 끝났다고 해서 그 문제 제기하고 그렇게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다 재단이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거기에 취임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그 구도는 그 이전에 그려져 있었네요. 수십 년간 계좌를 통해서 해먹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서 이제 알게 되는 설마 했던 일들이 이제 사실로 알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게이트의 관계자들은 다 이미 사전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정권 유지를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자라고 이미 모의가 됐던 게 아닌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기사에 의하면은 최순실의 계획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총괄 지주회사의 회장님이다. 될 거다라고. 통합해가지고. 예, 통합해서 회장님이 될 거라고 이제 그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인투리스라고 하는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죠. 그리고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겠다. 통합회사 이름은 인투리스로. 인투리스입니다. 예. 설립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타났는데 재단과 그 회사들의 사업으로는 대기업 광고 수주, 스포츠 시설 관리, 기업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행사 실행 및 운영 지원 등이 적혀 있다. 지금 적혀있는 이 사업 수단들이 광고회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광고대 행사 하나를 가지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되는 거죠. 종합 경기장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핵심 실세로 차은택을 꽂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안을 보면 유경재단으로 그 소위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유경재단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영리사업을 하기에 본격적인 영리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로 자선만 해먹으려고 하다가 제가 아주 돌뿌리가 돼가지고 그 첫 번째 걸림돌이 되신 거죠. 글쎄 말입니다. 참 용하게 버티셨네요, 진짜. 하여튼 그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할 따름입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 제가 이제 이 뉴스 진행하면서 컴투게더 사례 얘기하면서 이 사례야말로 그들이 자범이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사익을 추구했던 증거라고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1, 2, 3단계로 진행을 했었고. 대표님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생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거꾸로 뉴스를 들으면서 저랬구나 하고 다 이해가 가셨겠네요. 그렇죠. 요즘 들을 때마다 하여튼 그 퍼즐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컴투게더의 한상규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나쁜 새끼들하고 혼잣말을 했네요. 네, 방송에 부적합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방심있는 저희 최근 PD 정경훈 PD를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투게더 뺏으려고 동원된 포레카의 전 대표 김영수 씨가 최순실 씨 사람이었는데 KT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광고를 몰아주기 위해 취직신 사람 신혜성 씨는 김영수 씨의 부인입니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컴투게더 한상규 대표를 통해 오늘 처음 밝혀진 사실은 최순실 측근들은 K스포츠 미르재단이 만들어지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수십 년간 지배할 것도 알고 있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2559 영한네이처 yhnaturi.com.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서성은 그냥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담고 싶은 그런 이제 분, 뭐 이렇게 평생 동안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고의 스승이자 친구인 당신이 그립습니다. 숲으로 가는 먼 여행에 신용복의 언약과 동행합니다. 신용복 일주기 추모도서 만남 신용복의 말과 글 도서출판 돌베개.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어제에 이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관한 보도 오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입니다. UN 출입 외신 기자 매튜 러셀 씨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코피 아난 전 총장 시절부터 유엔을 전문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Okay, great. Yes, I'm a journalist. 안녕하세요. 저는 뉴미디어 기자입니다. intercitypres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엔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뉴욕시청 등에 대한 취재를 주로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의 운영 방식에 대해 주로 다뤄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건의 단독 보도를 했고 최근에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엔과 큰 싸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곳 뉴욕에서 본 것들을 토대로 반기문에 대한 취재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유엔을 전문으로 취재하는 독립언론인으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유엔 상주 출입 기자증도 그리고 책상도 뺏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혹시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쓴 게 그렇게 쫓겨나는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반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여러 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본인의 사위인 시타르트 채터즈를 유엔 산하기관 이라크 책임자와 덴마크 코펜하겐 유엔 프로젝트 지원처 지역 책임자 등 여러 차례 고위직에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사 발령에 대해서 유엔 측에 문의했었는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이었는데요. 그때 유엔과 관련된 부패 혐의가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마카오에 있는 응락생이라는 기업가와 존 애쉬 전 유엔 총회 의장이 연루된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 10월에 반 전 총장과 이 사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엔의 브리핑실에서 다른 회의를 취재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회의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왜 제가 미팅 자리에서 나가야 하는지 몰랐는데요. 결국 한 경비원이 오고 나서야 저는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2주 뒤에 저는 10년도 넘게 취재해온 유엔에서 2시간 후에 떠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8명의 경비원들이 저를 에스컬레이터 밑으로 떠밀고 길거리로 내몬 뒤에 제 노트북을 길거리에 던지고는 제 기자 출입증을 빼앗아갔습니다. 2016년 4월에는 제 책상을 길거리에 내다 버렸는데요. 저에게는 그 책상이 단순한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동료 기자들과 함께 쓰는 사무실 공간이었고 그 책상에는 반기문의 조카 데니스 반에 관한 문서를 비롯해 제가 10년 넘게 해온 취재와 관련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엔이 저에게 이렇게 한 이유가 제가 유엔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등에도 여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시 유엔에 돌아갔지만 예전처럼 유엔 총회에 대한 취재를 혼자서는 할 수가 없게 됐고 제 옆에는 항상 경호원이 따라붙습니다.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고 정말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동생이죠. 반기상 씨. 그리고 그 아들 반주현 씨가 입사를 해서 베트남 건물 매각을 진행한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이 회사는 유엔과 아무 상관이 없나요? 저는 이 기소가 있기 아주 오래전부터 반주현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데니스 반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은 말하자면 유엔 빌딩의 임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회사죠. 저는 그래서 데니스 반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유엔에 문의하곤 했습니다. 반주현 씨가 베트남에 있는 빌딩을 매각하려고 시도한 것 이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자신의 친척이 유엔의 임대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고위직 인사의 친인척이 유엔 연관단체에서 이익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미 2015년 5월에 반기문의 대변인인 스테판 두자릭 씨에게 반기문의 조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반주현 씨는 이 기소권 외에도 문서를 조작한 것 때문에 벌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으며 유엔을 담당하는 다른 기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으며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5월 15일에 제가 공개적으로 그의 대변인을 상대로 반주현 씨가 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그 후 이 사건과 관련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기소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콜리어스가 유엔의 랜드로드라고 건물주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혹은 유엔 관련 건물이 콜리어스 소유의 빌딩에 들어가 있거나 그런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입니다. 콜리어스는 유엔의 임대주입니다. 뉴욕의 304 이스트 45번가 주소에 건물이 있는데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간판도 붙어 있습니다.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이 유엔 본부에게 건물을 빌려준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다. 번번이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이해관계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콜리어스 건 외에 베트남 건물 매각 건에 대해서도 반주현은 반기문의 친척이라는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내 삼촌이 반기문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각할 수 있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실제로 기소 시점과 반주현 씨가 건물을 매각하려고 했던 시점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간인 2013년 9월 24일에
반기문 전 총장은 카타르 국왕과 그 당시 노스론 빌딩 안에 있던 자신의 유엔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 건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때 녹취 파일과 실제 미팅 기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녹취 파일 등이 필요할 텐데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유엔 사무총장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반 전 총장이 자신의 조카가 건물 매도를 시도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도 카타르 국왕과의 면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선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실제로 언급을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 반주현 관련해서 그 반주현 씨가 이 카타르의 건물을 팔기 위해서 그 카타르의 관료를 매수하려고 5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네줬다는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 브로커가 말콤 해리스라고 알려졌고 이 사람이 최근에 체포가 됐는데 그런데 이 말콤 해리스는 유엔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그와 관련된 기사도 쓴 적이 있는데요. 말콤 해리스가 2007년에 유엔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스 포 다르푸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당시 안토니오 후테레스가 수장이던 유엔 난민기구와도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미 그때 유엔 쪽에 발을 넣고 있는 상태였죠. 물론 그는 최근에 멕시코에서 체포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말콤 해리스는 자신이 유엔과 관계가 있으며 유엔과 사업을 진행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유엔에 말콤 해리스와 관련된 파일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것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계속 답변하자면 제가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을 떠난 이후에 반 전 총장과 관련된 질문을 할 때마다 유엔 측에선 저에게 반 전 총장의 새로운 대변인 이도훈이라는 사람에게 문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이 모든 질문들은 유엔과 관련된 질문이고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임기 중에도 제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준 적이 없는데 퇴임 후인 지금은 제 질문에 대답을 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유엔 쪽에서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엔 난민기구하고 일한 적이 있다고 말콤 해리스 본인 입으로 2007년에 말한 적이 있다. 그건가요? 확인해보자면 다시 한번. 그렇죠. 그 발언과 관련된 기사도 있습니다. 해리스가 자신이 유엔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말콤 해리스가 자기 PR을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언급도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유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발언들이 기사로 게재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제 두 번째 남동생이죠. 반기호 씨가 미얀마의 광산 사업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신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반기호 씨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도 유엔 델리게이션이 함께 했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엔에서 저를 싫어했던 걸 수도 있죠. 알고 보니 반기호 씨가 미얀마에 두 개의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KD 파워라는 회사였고 다른 하나는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유엔 미얀마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 미얀마 유엔 대표단으로도 기재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남동생이 유엔 대표단에 속해 있다는데 미얀마 정부 측에선 과거의 군부와 현재 난민 등의 문제로 인해 유엔으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온 상황에서 당연히 수주를 허락해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엔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유엔 브리핑룸에 질문을 했던 날 유엔의 한국 대표부에서 반기호와 관련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제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질문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웹사이트 중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웹사이트에 캡처본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유엔의 한국 대표부가 반기문과 관련된 사건들을 덮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인 상황에서 반기호가 미얀마 유엔 대표부의 한 명으로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명백히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제가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유엔과 대변인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잘못된 기사를 작성한 거라면 미얀마 유엔 대표단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당시 반기문 아래 유엔의 미얀마 대표부에 있었으며 전 유엔 인도대사였던 BJ 남비아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도 아니고 미얀마 산업부의 웹사이트에 반기호가 유엔 대표단 멤버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기사 내용이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저는 반기문의 동생이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 외에도 교전지대인 중국의 씨안 지역에서 광산업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이 사람들이 정부의 손에 죽어가고 있는 교전지대에서 광업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일은 엄청난 논란이 될 만한 일이며 솔직히 아주 역겨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도한 그대로입니다. 미얀마 정부 웹사이트에서 반기호가 유엔 대표단의 일원이라고 했고 또 반기호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했고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이기 때문에 유엔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반기문 사무총장의 두 번째 동생 반기호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유엔의 델리게이션의 일원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고 미얀마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다.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유엔에 질문을 했더니 며칠 후에 그 홈페이지가 삭제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조카는 카타르 투자청을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의 건물을 팔려고 했고 그때 반기문 총장의 명성을 이용했다는 게 기소장의 내용인데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카타르 정부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도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 정부가 지원한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가자지구 내전 기간 중이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유엔 대사 중 한 명이 저에게 반 총장이 분쟁 조정을 하러 가는 자리에 카타르에서 지원한 비행기를 타고 갔다고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누가 반기문 총장의 중동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카타르가 후원한다는 부분을 유엔이 인정하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또 최소한 이런 사실이 공개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반 전 총장이 자비를 들여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카타르에서 이 비행을 후원받고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지 수상쩍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에서 지원하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을 유엔의 대사들이 알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가 삼촌을 이용해서 카타르가 건물을 사들이도록 하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카타르 정부가 반기문 총장에게 무료 제트 비행기를 전세 내줄 정도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엔 내에 조사기구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유엔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기관에서 부정한 일이 생길 경우에 괜찮은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반기문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사기구가 유엔 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기문 전 총장이 내부 고발자를 뒤쫓는 데 사용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한 예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유엔의 한 직원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강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는데 가해자는 조사를 피했지만 오히려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카타르 지원의 전용 비행기, 반기문 전 총장 조카의 베트남 빌딩 매각건, 반 전 총장 동생 반기호 씨가 미얀마 유엔 대표단에 있으면서도 사업을 한 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조사를 진행했다면 그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예전에 태국의 잉나치나와카와 마카오의 사업가들에 대한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반기문 체제의 유엔이 부정부패에 얼마나 소홀한지 또 모든 것이 세일즈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업가는 노예 기념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돈만 대면 유엔 사무부로부터 공문서든 뭐든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반기문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해 유엔을 사탕가게로 변질시켰습니다. 반기문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런데 한국에서 아마도
대선에 출마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 반기문 총장의 출마에 대해서 유엔에 와 있는 각국 외교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식적으로는 이런 외교관들이 이제 평가를 안 하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사석에서나 백그라운드에서 들어본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공적으로 유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유엔은 좋은 곳이며 반기문 전 총장에게 축하한다고 말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외교관들의 경우에는 유엔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훼손됐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큰 문제는 물론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룬디, 예멘, 미얀마 등에서의 문제들도 해결하거나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각 당사국으로부터 존중을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그나마 이뤄낸 게 있다면 파리 기후협약인데 이것은 반 전 총장이 없었어도 체결됐을 겁니다. 어쨌든 솔직히 말하면 유엔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반 전 총장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새로 취임한 사무총장에 더 집중하자고 말합니다. 저 역시 신임 총장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후테레즈에 대해서 단독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내부의 대체적인 생각은 반기문이 신족 등용과 부정부패뿐 아니라 무능함으로 유엔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기문이 해소한 국제 분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아주 형편없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예로 현재 시리아 특사로 있는 스테판 데 미스트라는 반기문의 사위를 고위직에 선출했고 이것으로 인해 반기문 전 총장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유엔의 시리아 특사로 알려진 스테판 데 미스트라는 인도 군 출신이며 반기문의 사위인 스타르트 셰터지를 승진시켜줬고 반기문 전 총장의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나 그의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 모든 사람들은 무능하더라도 유엔에서 대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주 유엔 미국 대사인 사만사 파워에게 반기문 전 총장 가족의 부패 혐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유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전 세계에서 반기문을 좋아하는 나라가 딱 한 곳 있는데 바로 그곳이 미국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연립정부를 이끌었는데 이것도 미국의 지지를 얻었으며 수많은 아동을 살해한 예멘의 폭격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그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유엔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물론 유엔이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정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은 단 한 번도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강국들을 비판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본인이 한국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유엔의 격을 낮추고 신뢰를 떨어뜨렸으며 그 결과 유엔은 현재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로운 취재 결과 반기문 씨 가족에 관련한 지금 기소돼서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해서 통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 방송은 꼭 저희랑만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Okay, excellent. Very good. 네. By the way, my name is Kim Oh-jun. Oh, great. Thanks a lot. I heard that there were some long questions there. Okay, 감사합니다. Bye. 네. 인터뷰가 외국인과 사전 인터뷰를 더빙한 것이고 워낙 말도 빨라서 그리고 오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처음 다뤄진 내용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추가 해설을 좀 해야 하는데 제 해설을 듣고 나중에 인터넷으로 오늘 방송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아마도 거의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매튜 러셀 씨는 자신의 매체를 직접 운영하고 유엔 특종을 많이 한 유엔 전문 미국 독립 저널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의 누구랑 비교할까요? 이상호 기자하고 느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인터뷰한 내용 대부분은 홈페이지나 기사 혹은 유엔 대변인을 통해 확인된 것들이고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마지막 내용은 본인의 의견 혹은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 시간에 제가 간략 언급했었는데 반기문 조카 이제는 이제 동생 부자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조카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도 같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다면 그 반기문 전 총장 동생 가족들의 사기극이냐 단순히 아니면 반기문 전 총장이 이 사기 사건을 알고 있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 도움을 줬느냐
따라서는 사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은 이 거래도 몰랐고 그리고 유엔도 무관하다. 이건데 이제 오늘 질문은 이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이었어요. 첫 번째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반기문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베트남 건물을 카타르에 팔기 위해서 카타르 투자청 서류를 조작을 했는데 그건 조작하고 대신 카타르의 관료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매수하려고 했던 브로커가 말콤 해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콤 해리스는 유엔과 무관한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말콤 해리스는 유엔의 난민기구와 일을 했다. 그런 기록과 기사가 있다라고 매튜가 확인을 한 거고요. 두 번째로 반주현 씨가 입사를 해서 이 베트남 건물 거래권을 중개하려고 했던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콜리어스라고.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이 콜리어스는 유엔과 무관한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엔 기구가 아예 이 회사 건물에 입주해 있다. 예. 임대주라는 거죠. 건물주.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엔 부동산을 전문으로 유엔 산하기구의 빌딩 임대를 대행하는 유엔의 부동산 전속 브로커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죠. 유엔과 아주 밀접하게. 큰아버지가 유엔 사무총장인데 조카가 이 사기 사건을 벌이는 동안 다닌 회사가 바로 유엔 관련 회사라는 거죠. 유엔 산하 건물들의 임대주. 우연하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연하게도. 그리고 혹시 반기문 전 총장과 카타르하고는 각별한 관계인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카타르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사기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지구죠. 가자지구에 갈 때 유엔의 돈으로 가지 않고 카타르가 무료로 제공한 전세기를 타고 갔다. 이건 팩트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반 총장에게 전세기를 제공하는 사이다. 그리고 이 거래가 사기 사건이죠.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기문 전 총장이 카타르 관계자를 만났다.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네. 여하간 카타르의 관계는 각별하다 이런 얘기고. 그 외에도 반기호 씨 이제 오늘 아마도 국내 언론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조카 사기 사건의 반기상 씨 말고 또 다른 남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기문 전 총장의 가족이 5남 2녀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남동생 반기호 씨가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한국 기업 KD파워와 보생파워텍이라는 회사에서 미얀마 사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남동생이 미얀마 정부의 홈페이지에 하면 이 기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미얀마 정부의 홈페이지에 하면 유엔 사절단의 일원으로 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동생이 사기업 소속으로 사업을 하는데 왜 유엔 사절단으로 미얀마 홈페이지에 등장을 하느냐라고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며칠 후에 이 홈페이지가 삭제됐다는 이야기죠. 예. 근데 다행히 이 홈페이지를 아카이브를 저장해뒀다고 합니다. 저도 봤는데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기호 씨는 2013년 말까지 KD파워의 해외 영업담당 대표이사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2013년 11월 말부터는 보성파워텍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냈습니다. 요약을 하면 반기문 전 총장의 조카 사기 사건으로 국내에 알려졌고 미국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동생 부자의 사기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은 이 사건도 아예 모르고 유엔과도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이 매튜리우 기자가 취재한 바 확인한 바들 그리고 기사나 문서나 홈페이지에 의하면 가족과 유엔과 관련된 흔적들 정황들이 매우 여러 군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네. 앞으로 집중 검증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엔의 외교관들이 비공식적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 혹은 출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공식 확인된 바가 없고
유엔 외교관들이 워낙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이 기자가 확인한 것인데 그 확인한 것을 저희가 재차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메투리가 취재한 내용이나 메투리 기자를 통해 전해진 의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내용들은 확인한 내용들이고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보태자면 반기문 조카 사기 사건으로 국내 알려진 반기문 조카 반주현 씨가 이제 카타르 투자층의 서류를 조작을 하거든요. 가짜로. 근데 우연하게도 반기문 총장의 아들 반우현 씨도 카타르 도하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주 우연하게도. 네. 우연이 너무 겹치죠. 네. 카타르 도하은행에 반기문 총장의 아들도 근무한 적이 있다. 네. 그리고 카타르 도하은행의 최대 주주가 이 사기 사건의 대상이 된 카타르 투자청이에요. 네. 우연하게도. 네. 우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를 전혀 몰랐다고는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조카가 사기극을 진행하는 2년간 성완종 회장과 반기문 총장은 만났어요. 그 사이에. 성완종 회장이 자기 회사의 운명이 걸린 그 거래였단 말이죠.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합니다. 실제로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요. 그 회사가 성사되지 않으면서. 그리고 미국의 기소장에도 보면 1000여 명의 직원이 걸린, 그러니까 회사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처음부터 사기로 기획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다 해서 이 사건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면 60년 정도 날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회사의 운명이 걸린 거래를 본인과 굉장히 친한 반기문 총장의 조카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에 만났는데 반 총장한테 이 거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기문 총장의 설명대로 하자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회사 운명이 걸린 거래를 조카가 하고 있는데 큰아버지한테 그 거래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건 성 회장이. 자, 이 사안은 저희 뉴스공장이 계속해서 독자적으로 취재해 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결건조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 아로니아 분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은 전라북도 김제에서 직접 수확한 100% 국내산 무농약 아로니아로 만들었습니다. 눈에 좋고 피부에 좋고 혈액순환에 좋은 우리 농장 아로니아 분말. 뛰어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줍니다. 명절 선물로도 아주 좋아요. 네이버에서 우리 농장 아로니아를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출근할 때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죠? 하루 딱 5분. 이제 듣고 싶은 목소리로 사장님처럼 브리핑 받아보세요. 출퇴근하실 때 관심 있는 것만 짧게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는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이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이어링을 다운로드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브리핑해드립니다. 나만의 음성비서 27조 브리핑 이어링. AS 시간입니다. 네. 외신 인터뷰에 대한 반응이 많네요. 네. 저기 기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네, 기사를 읽어왔어요. 네, 그래서 사건,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자마자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네. 김어준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상규 사장님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다는 반응들 많네요. 이분 굉장히 고생했는데, 저도 버티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 봐요. 한 개인이.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도 버틴 거군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곧 몇 년 지나면 끝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도 못했다는 거.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네. 개포동행 472번 버스 뉴스공장 나오고 있습니다. 네, 472번 버스 개포동행 기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정해 주세요. AS였습니다. 자, 오늘은 조성주가 간다.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 소장이셨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야인. 자, 오늘 어디 다녀왔습니까? 전쟁터 다녀왔습니다. 전쟁터요? 네. 어딜 다녀왔어요? 계란 전쟁. 지금 계란 전쟁. 계란 때문에 서민들이 지금 난립니다, 지금. 한 판에 10,000원이 넘어간 것까지 제가 들었는데, 그때 얼마까지? 네, 13,000원짜리도 나오고. 13,000원이요? 네. 심지어는 15,000원짜리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5,000원 한 판에? 네. 30개. 네, 30개 한 판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적게는 2배에서부터 많게는 3배까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가 있는지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AI 때문에 닭들이 살처분되면서 이제 이게 올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계란이 하도 오르고 이제 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미국 계란을 이제 수입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미국 계란을 수입하는 거는 저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 수입하는 겁니다. 일단 슈퍼에서 만나는 시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신지. 예. 아니야, 아니야. 30개짜리가 안 보여요? 30개짜리가. 한 팔짜리 30개가 어떤 거예요, 이거? 아닌데? 없는데? 없다고요, 지금. 다 나갔죠. 이렇게 매진 해놨잖아요. 매진 해놨잖아요. 아침에 1인 2판으로 해서 다 나간다고요. 오마이갓. 명절 들어가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죠. 계란 안 들어가는데 그거 많이 쓰는데 이게 서민 상품이잖아요. 그리고 과연 이게 맞는 가격인지 그게 의심되는데요. 좀 걱정되죠.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지금 여기 홈플러스에는 한 8,000원 정도고요. 시장에는 11,000원, 12,000원. 그러니까 살라니까 좀 마음이 저기 하네요. 가격도 또 가격이지만 아직은 안 좋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먹기가 좀 끓이면 그런 거 있어요. 애기 반찬에는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데 계란을 안 살 수가 없는데 비싸니까 고민되긴 돼요. 야, 저도 계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가격이 3배 정도 되면 진짜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제 계란을 사는 가격 자체도 이제 올라서 문제지만 이게 이제 단순히 계란 가격이 우리 집에서 오른 것만이 아니라 계란이 들어가는 이게 많잖아요. 빵. 많죠. 제과, 제빵.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 계란말이. 그렇죠.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찜. 지금 그래서 식당들에서 계란찜 이게 계란이 너무 비싸지니까 계란찜을 순두부로 바꾸고 있대요. 네. 아니 이게 말이죠. 한 국가에서 계란이 모자란 국가 단위로 계란이 모자란다는 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이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 계란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는 거는 좀 이따 짚어보겠지만 이제 그 미국 계란을 600만 개 정도 수입할 예정인데 들어올 때 정부가 이제 항공료도 지원하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지만 총리 대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총리 대행.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그렇죠. 네, 전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황교안 총리. 지금 이제 이게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타격이 심한데요. 자영업자분들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집은 계란이 하루에 한 15판씩 쓰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저기 안 쓸 수는 없고 속상하지요. 기가 또 너무 막히고 너무 답답하고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가네요. 메뉴마다 계란은 다 들어가 있어요. 김밥에도 들어가고요. 덮밥이든가 라면에 나오든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계란값이 너무 비싸고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렇지요. 자산은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거 남는 것도 없고 계란이 올랐다고 뺄 수는 없잖아요. 야, 이게
워낙 큰 뉴스가 많아가지고요. 네. 잘 안 다뤄지고 있는 건데 평상시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언론들이 질타했을 내용입니다. 네. 지금도 뭐 언론들이 이제 기사를 쓰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 뉴스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소비자들 특검 대선이 합쳐졌잖아요. 그렇죠. 이 역대 가장 많은 하나만 해도 근데 이 세 가지 네. 어마어마한 사안이 합쳐지다 보니까 웬만한 뉴스는 다 묻혀버려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이제 골목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또 이슈 중 하나인 거죠. 이 계란 문제가 특히 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날린 것 같아요. 근데 AI가 이건 진짜 오래전부터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조류 인플루엔자 정말 오래전부터 듣던 이야기고 다른 나라도 다 있는 이야기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게 닭을 폐사를 해가지고 국가 단위로 계란이 부족해서 수입하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없어요, 이번에 이제 일본이랑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일본이랑. 그런데 일본은 이제 이 9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우리는 3천만 마리. 그리고 그 3천만 마리 중에 산란계, 그러니까 이제 계란을 낳는 닭이 2,300만 마리예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보통 어떻게 보면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산란, 그러니까 달걀을 낳는 닭의 3분의 1을 살처분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3분의 1을요? 근데 여기서 약간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AI가 나기 전에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건 의원 인터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AI가 나기 전에 원래는 계란이 남았어요. 전체 생산에서. 소비되는 게. 한 25% 정도, 15%에서 25%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가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만 부족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가격은 2배 이상이 뛰었다는 거죠. 3배 가까이 뛰었는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찬스를 이용하는 업자들도 있다는 겁니까, 말하자면?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고 있어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수입 안 해도 되는데 달걀을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래가지고 이게 혹시 누가 사재기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유통 단계에서나 아니면 이제 산지에서나 조사를 했는데. 달걀은 사재기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좀 사실 어렵죠.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부 조사에서는 뭐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 조사에서 특별한 게 나온 적이 많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상한 사건이네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네, 그래서 AI의 처음에 대응부터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데 이제 상인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대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 문제가 오늘만의 일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거든요. 정부의 초등적인 대처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과거처럼 그냥 살처분만 하다 보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당연히 알 낳는 닭이 모자라면은 계란이 모자라는 거는 당연한 위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파장과 그런 영향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AI 걸린 닭뿐만 아니라 AI 근처에 있는 닭들을 무조건 살처분해서 종합적인 그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가공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계란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과 제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밖에도 사실 음식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여파까지 최소한의 어떤 수요가 얼마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계란 사태가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고 자연재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여러 가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정부의 어떤 안일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게 음모론이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네요. 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수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국 항공료까지 지원하면서 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일까요? 얼마입니까? 9,000원입니다. 30개 한 판에. 한 판에. 그러니까 지금 계란이 원래 AI 일어나기 전에 한 5,900원 정도였거든요. 물론 마트 가격으로. 그리고 지금 마트에 가면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해요. 종류별로 다른데. 근데 미국에서 수입해온 계란이 지금 8,990원. 그러니까 9,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입까지 해온 건데 무관세 처리 긴급하게 하고 항공료 근데 9,000원이라는 거죠. 30개. 그렇게 했는데도 9,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싼 건 아니에요. 지금 미국산 계란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거죠. 제가 이거 AI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왜냐면은 우리 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 AI 대응에 대해서는
빵점이었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실제로. 네. 네. 대부분은 그냥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대처했지, 초기 대응이 빵점이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만 생각했는데 이게 경제적 이익권하고도 연결이 되고.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건 국회의원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평소에 한 20% 남아요, 계란이. 지금처럼 이제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면 대체로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20% 남던 거 좀 줄어드는 그렇게 생각하면 30% 산란계가 줄었다고 해도 지금처럼 계란 대란이 일어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너무 심하다 싶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 계란이 수집상들에 의해서 절반 이상이 유통이 돼요. 지금 이런 AI 파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수집상들하고 이 사이에서 일부 사재기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도 좀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계란이 수입돼 온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계란 유통 방식이나 통관 과정이나 또 항공 운송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또한 유통기간은 며칠로 잡고서 유통을 시킬지 이런 걸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는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현건 의원이었는데요. 유통 과정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계란을 산지에서 직접 이제 생산하는 그 수보다 수집상이랑은 유통업체 수가 더 많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유통 과정에 복마전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이익을 이 중간 유통상들이 먹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 있고, 근데 지금 또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계란 유통 과정 문제점은 이제 식약처가 2015년 11월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유통과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보고한 바 있다는 겁니다.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당시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있을 때죠. 이게 왜 계란 유통 과정을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왜 이걸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시에도 이제 지적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유통 과정에 대한 이제 대책은 없었죠. 그러면서 중간에 AI가 이번에 나오면서 더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론 정부 대응이 미흡하고 네. 지금 황교안 대응 체제가 제대로 잘 안 돌아가서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면 간단한데 갑자기 우병우 민정수석도 나오고 갑자기 이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오를 일이 아니다. 유통 과정이 과거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 민정수석실 보고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없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대책은 보고는 됐지만 식약처 방안대로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그 사이에 이제 AI가 터지면서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미국 계란 오지만 유통 과정이나 위생 문제 이런 것도 따져볼 게 많고요. 앞으로 이게 장기화되면 농가에도 피해를 많이 줄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넘어서 혹시 뭔가 없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네. 왜냐하면 아주 미세하고 작은 영역에서도 해먹기에 끊임없이 노력해 왔었거든요. 네. 자, 지금까지 조성주가 간다. 정의당 전 미래정치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